포럼의 성격은 우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정책위원장님이신 윤재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도시를 숲으로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태도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강연이 있었고요. 오늘 또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또 우리 양 교수님 모시고 지금 인천 도시에서 도시권의 문제가 어떤 거고 이 난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민중이나 시민사회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좀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런 논의들을 좀 정리해서 인천의 어떤 도시권이라든가 아니면 생태도시로의 전환,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운동이 어떻게 좀 진행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로 세 달에 걸친 포럼을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좀 시사점을 얻어서 저희 시민운동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정당 정치에 어떤 좋은 시사점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자리로 이렇게 포럼이 마련되었고 또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모쪼록 좋은 강의 들으시고 또 가지고 계신 생각들 많이 펼쳐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골고루 이렇게 퍼져나가야 될 텐데 재밌게도 이 송도가 굉장히 고립된 섬입니다. 사실 경제적 부가가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역설, 그런 어떤 아이러니를 제가 통감하면서 사실 울면서 뭐 그냥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운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시민사회연대 그리고 인천 장애권익문제연구소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인천 지역경제 특히 송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좀 천착을 했습니다만 도시권 또는 뭐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요즘에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도시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앙리 르페브르라든지 데이빗 하비라든지 하는 뭐 관련 정치 경제학적인 뭐 좌파 경제학적인 그런 어떤 도시 이론을 접하면서 뭐 나름 좀 도시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도시권의 문제야말로 이른바 이제 우리 인천 지역 사회의 아주 절실한 하나의 어떤 실천적인 대상이자 개념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런 강의 요청을 아주 기쁘게 흔쾌히 제가 받아들였고요.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 60장 정도를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만들어 봤는데 1시간 정도 주어진 또 제가 또 늦게 왔고요. 그래서 좀 짧게 스킵을 하면서 강의를 좀 해야 되는, 발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타이틀을요, 그 앙리 르페브르가 얘기하는 저 도시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이런 어떤 실천적 개념하고 외국 기업 유치하게 되면 이 기업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 고용이 증가하고 또 이들이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른바 지역 경제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리클 다운 효과죠, 낙수 효과. 뭐 이런 어떤 것을 기조로 하는 이제 도시 개발 전략을 주로 기업주의적 전략인데 기업주의적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뭐 인천의 이 송도 국제도시 뭐 경제 자유구역이 가장 전형적인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주의적 이 도시 전략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이고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해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결국은 이제 아주 변정법적으로 볼 때 기업주의적 도시는 성장하면 할수록 파멸로 가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요소들도 같이 확대 재생산 막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오늘 뭐 이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기를 끌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뭐 전직 시장, 뭐 현직 시장이죠. 시장이죠. 그다음 또
뭐 답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우리 지역경제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다 3명 다 느끼하다. 뭐 이런 저도 아주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 참 정말 느끼한 뭐 그냥 어떤 인성적 또는 뭐 개인 감정적 측면에서 느끼한 것이 아니고 송도 국제도시라고 이제 대표되는 이른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투기판으로 만드는데 아주 혈안이 되었다. 뭐 이런 면에서 아주 강한 어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정당을 또 살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이 보니까 두 분이 죄송합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정당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뭐 새누리당,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어떤 정당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야만 하는 어떤 도시개발의 어떤 기조의 단절성은커녕 아주 강한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막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아주 느끼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다지 문제의식은 없는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도시기조, 개발기조를 그대로 이렇게 좀 답습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조금 뭔가 철저하지 않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업주의적 도시개발의 기조를 뭔가 이론적으로 좀 아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고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전혀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자신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 도시개발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남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 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월미도 개발 같은 것들에 있어서 형님들의 특혜를 챙기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기업주의적 도시개발이 아니라 정실적 기업주의의 이 도시개발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이미 이제 세 분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좋아하는 마론 브란도라고 하는 영화 배우이긴 한데 이 양반이 이제 갓파더라고 하는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한 하나의 어떤 권력가적인 이른바 마피아 보스의 역할을 잘 연기해왔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주로 상원 의원들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런 이 재벌 당시 이제 미국은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과의 어떤 연합, 심지어는 이제 서부의 어떤 그런 개발업자들과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시장, 전현직 시장,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어떤 그런 도시개발 기조와 관련해서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것들이 뭔가 이 마론 브란도, 동 콜레오네와 같은 이런 어떤 입장에 좀 서 있어서 이른바 우리 시민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이른바 이 이면에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 뭔가 도시개발과 관련된 이렇게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뭐 밤의 시장이니 뭐 낮의 시장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온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뭐 밤의 시장, 뭐 낮의 시장, 뭐 오후의 시장, 오전의 시장, 뭐 등등 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시장들이 꼭 이렇게 뭘 찾아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이른바 그런 대상들이 인천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개발 기조의 그분의 어떤 그런 덕담 한마디가 결국은 뭔가 이제 개발 정책의 키워드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에 이건 뭐 외국어도 특목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제물포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뭐 좀 청라지구에 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뱉으면 이른바 이제 청라지구의 어떤 그런 개발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앉아서 한마디 이 얘기하는 것을 시장이 듣고 또 여러 어떤 그 성장대납에서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박자를 맞추면서 뭔가 인천의 어떤 그런 도시개발 기조가 일방적으로 1%에 불과한 일부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시민사회 세력으로 위장된 이른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저는 많이 품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 문제를 인천의 도시개발 문제를 고려할 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정, 인천시 차원의 어떤 그런 행정 기조의 문제로만 우리가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성장 연합과 어떤 시정부 그리고 뭐 이양구 의원님 계십니다만 시의원들 중에서 이른바 개발을 선동하는 사람들 간에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좀 형성되어 있다. 저는 뭐 그런 이 의문을 가슴에 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도시개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적나라한 내부자들과 관련된 사진이 더 적나라한 게 있던데 그거는 차마 제가 여기서 좀 올리기가 좀 그랬고요. 이러한 이른바 언론, 네? 이 사람이 뭐 재벌 대기업으로 나오더군요. 내부자들의 이 사람 뭐 정치, 언론, 뭐 이 사람이 시민사회 대표였다면 제일 맞아 떨어지는데. 뭔가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견제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발본적으로 뭔가 이 해소해야 할 서로의 어떤 삼각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기납적으로 볼 때도 이런 파행적인 어떤 그런 도시정책, 도시개발 기조 그리고 기업주의적인 도시개발 기조가 작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도시를 보면 주로 보면 이와 같은 성장연합들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인천에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작품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제 송도 뭐 조금 더 파행적으로 좀 보이는 사진이 없을까? 어제 밤부터 아무리 찾아도 뭐 별로 송도가 예쁜 뭐 이런 사진들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한번 좀 찍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찍으러 좀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는데 그들 연합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작품이 바로 이제 송도 국제도시죠. 뭐 여기서는 제가 청라라든지 영종지구는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바로 이제 이러한 지역성장연합에 의한 이른바 귀결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제시를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는 문제제기, 파일이 조금 미스가 나오는데 우리 어떤 그런 시민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어떤 그런 정책적 이 기조가, 정책적 기조의 어떤 기본 성격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이전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역사성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업주의적 도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원리, 이른바 도시권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론적 고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어떤 그런 파행적 이 전개를 시민적으로 통제하고 가버넌스에 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안점에 두어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화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정치경제학적 뭐 이런 조금 학술적 이 용어를 써서 약간 죄송스러운데요. 경제자유구역이다, 뭐 국제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로 이른바 도시 내에 지역사회 내의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공공적이어야 할 공간 자체가 글로벌 차원의 자본 축적, 그러니까 국제 자본들, 뭐 국내외 자본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자본은 잉여화됩니다. 투자처가 없죠. 잉여화되기 때문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다가 한 방에 털어버릴 곳을 찾죠. 그래서 주로 보면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잉여화되어 있는 자본들을 한 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인데, 데이비드 하비라고 하는 레디컬한 도시론자에 의하면 경제 자유구역이니 뭐 국제도시니 하는 이와 같은 이 개념의 공간 정책 개념은 공공적 공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익숙지 않았어요. 공공적 공간이 이러한 자본 축적을 위한 인프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논의할 수가 있고요. 뭐 제소비나 하베이 같은 막스주의적인 이 도시론자들은 이를 주로 이제 기업주의적 도시개발이다. 즉 자본 축적의 앞잡이가 되는 이제 도시개발이다. 잉여 자본들이 그들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을 흡수해주기 위한 공간이 바로 그 전형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고 뭐 국제도시다. 뭐 두바이,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분 잘 아시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더블린, 뭐 이런 곳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표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 계속해서 이 전개가 된다면 그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도시 공공성이 상실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시가 결국 사유화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가시면 도시가 공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 가지십니까?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1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는데 풀사이드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예, 제 꼬마들이 이탈리안 이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 어디서 강의에서 버는 60만 원을 들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풀사이드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하는 얘기가 식사 다 마치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송도의 아파트에 사시면 명함 주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명함을 줄 권리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굉장히 이제 이 내부적으로 폐쇄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지만 이른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뭐 학술적으로 또는 뭐 지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지고 국민은행 통계하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송도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 이상, 그러니까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비중이 약 절반 이상 됩니다. 전체 아파트 소유자 중에서. 그러니까 풍림 아이원을 2차를 지금 살고 있으면 저기 뭐 무슨 뭐 센트럴 뭐 있죠, 그죠? 뭐 퍼스트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아파트 전체 소유자 중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그들만이 리그입니다. 따라서 도시는 이와 같은 국제도시니 이 경제자유구역이니 하는 어떤 명분을 통해서 도시 공공성 상실해질 수밖에 없고 공간에 대한 어떤 시민의 접근성, 공공적 접근성 자체가 차단되고 배제되고 그 다음에 도시는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두바이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오키나와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주제하고 계시다고 봐집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크리스찬 이런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닙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 23절 얘기 아주 유명하죠. 토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공공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 정치 경제학자는 치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도 내포하고 있죠. 토지는 그 누구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른바 신학적 교리 또는 이와 같은 역사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로 이행되기 전에 이른바 중세시대에서는 교회령과 국령, 이른바 지방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서 그들이 굉장히 공공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적 실업자들, 매춘부들, 그 다음에 고아들, 문맹자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눠줘서 마치 독립자연 농민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의 백그라운드에 바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토지의 공공성 개념 자체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본주의화 되면서 자본주의로 중세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이른바 사유권화되고 이른바 토지 자체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되었죠. 물론 원시공동체에서 노예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노예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어떤 독점적 또는 배타적 소유도 역사 속에서 나타났지만 전 시스템 자체가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이른바 토지의 독점적 소유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자본주의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들 주제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자, 이와 같은 토지가 갖는 원래부터의 우리가 원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토지 소유는 원래 공공적인 것인데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간과 토지는 자본이 오히려 생산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처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 상태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잉여자본들이 이 잉여자본은 국내 자본, 국외 자본 할 것 없습니다. 국적이 없습니다. 자본은 같이 모여 있죠.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가보면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본들 소스들 보면 전부 그냥 다국적이죠. 이런 어떤 잉여자본들이 자기 가치정신을 위해서 공간을 생산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텍스 헤이븐 문제 같은 것도 이런 국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잉여자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갯벌을 국제도시로 만들어내고 산을 골프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다 잉여자본의 가치정식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본이 공간을 생산해내고 있다. 토지는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토지 공공성 개념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도시는 이와 같은 공간을 한 방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임수철 선배도 여기 계시고, 우리 지역의 좌파 정당 또는 노동운동에 이제 천착해 오신 훌륭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또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정통적 노동운동은 도시운동과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외젠 오스만이 19세기에 파리 대개조 사업을 할 때 파리를 지금 우리 같이 국제도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대량의 어떤 토목공사를 벌일 때 나타난 게 뭡니까 여러분? 파리 코뮌이거든요. 이른바 저는 이 좌파 진영의 어떤 그런 변혁운동은 체제 변혁운동은 단순히 이른바 직접적 생산 과정 그러니까 노동 공장이나 작업장 내에서만 나타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의 목적이 자본의 움직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의 어떤 이 난무하는 어떤 움직임, 자본의 고삐 풀린 움직임의 상징이 바로 국제도시라고 한다면 국제도시에 대한 이른바 비판적 보이스를 내는 것이 변혁운동이자 노동운동이다. 이른바 자본에 대한 반자본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국제도시의 파행적 실태와 골프장 건립운동에 대해서 아주 노동운동과 정통적인 이른바 막스주의를 운운하며 정통적인 이른바 현장주의적인 어떤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분들은 팔짱 딱 이렇게 딱 뭡니까 이거 팔을 딱 끼고 있죠. 에이 저 친구들은 좀 시민운동은 좀 천박하다. 우리의 아주 럭셔리하고 멋진 운동은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실제로 국제적인 국제도시건 골프장이건 다 뭡니까? 자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을 견제하고 그 움직임을 통제하자는 것이 어째서 변혁적인 운동이 아닌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이건섭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정통적, 좌파적 노동운동가들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속에는 그런 어떤 좀 바이어스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파리 코뮌은 아무튼 노동운동과 어떤 도시운동의 어떤 그런 결합의 기결로서 나타난 유럽 최대의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T, BT, 금융, 국제기관, 아시아 태평양, 헤드쿼터, 이런 것들을 모으는 조직이다, 모으는 이 공간이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가 처음에 발의했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이러한 어떤 산업과 이러한 기관들을, 이러한 자본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테크니컬 수준을 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있는 연구한 기업들에게 뭔가 떡고물을 좀 퍼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경제적 파급의 중심지로 가지고 간다라고 원래 법에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그 다음에 인천시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라이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다른 차원에서의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IT, BT, 금융과 관련된 산업이 목표의 1%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들어온 기업들이 주로 보면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입니다. 산법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자회사의 어떤 그런 재량이 어느 정도 오냐를 잘 아실 거예요.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송도에 들어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죄송합니다만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정부는 그때 쌍수 들고 환영했거든요. 우리가 해냈다. 위디드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지역 경제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지역인들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남동공단에 있는 어떤 관련 기업들로부터 원자재나 뭔가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왜? 상법상으로 모회사,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서 기술 이전료 또는 특허권 사용료,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명분으로 이른바 벌어들인, 인천에서 벌어들인 창출한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모회사에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인천대학교 오기 전에 제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기업주의적 도시 개발은 이런 어떤 국제도시, 인천 이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이 파급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기 또 보면 송도에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서구에 보면 연희동, 뭐 신곡동 쪽에 보면 저기 또 저 신세계 뭐 복합 쇼핑몰인가 뭐 들어온다고 그러죠. 지역경제의 파급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그 누가 계약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신세계 누가 계약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신세계 외투법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세계 종합 복합 쇼핑몰이 인천경제청하고 이른바 MOU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 외투법이라고 하는 이른바 모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본 출자를 통해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이른바 자본 종속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구 일대에서 신세계 종합 복합 쇼핑몰이 장사를 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인천의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인천의 기업들에게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는 경제적 가치도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굉장히 리스키한 하나의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도는 지금 부동산 투기 공간으로 전락된 지 오래죠. 아파트 뭐 여러분 저 외국 자본 잘 안 들어오니까 외국 기업 잘 안 들어오니까 법률대로 하면 원래 외국 자본들을 많이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돼요. IT, BT 뭐 금융에 뭐 종사, R&D 종사 안 되니까 뭘 했습니까? 신도시로 전락시켰죠. 배드타운으로 그죠? 이른바 주거용 아파트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 아파트 소유자 투기꾼에게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뭐 이미 여러분들 주지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송도가 이렇게 지금 재생산되는 것은 덩치가 커지고 있는 것은 송도가 계속해서 추동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건설회사와 아파트 소유자 투기꾼들의 손에 개발 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송도국제도시가 계속해서 이제 양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미리 좀 러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 시민 차원에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자본 일반에 대한 어떤 통제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도시운동과 노동운동의 상호작용은 매우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복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체제 변혁을 도시 차원에서 추동을 해야 될 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지역정책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이건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의 또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정책의 어떤 그런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넘긴다 뭐 이런 슬로건들 그러면서 동부가 비즈니스 중심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주의적 마인드 입각에서 정책화하고 개념화한 것이 동부가 비즈니스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주요 도시는 우리나라 각 주요 도시는 동부가 비즈니스 중심 도시라고 하는 개념 정책 개념에 맞춰 가지고 앞다투어 이른바 외자 유치를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또는 여외의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공간을 형성하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이 앞다투어 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 외국 기관, 여외 대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것 이것이 도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반드시 안상수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분명히 존재했고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부산, 서울, 대구, 광주와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도시 패러다임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여러분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인천이 이제 90년대 제가 살펴봤더니 도시 국제화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 개념을 냅니다. 이때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올 것을, 영종도에 들어설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이제 국제도시화 전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했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항하고 구도심하고 연결하는, 공항하고 항만하고 연결하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제대로 미리부터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도시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전 버전으로 이미 추진되고 기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인천은 국제도시라든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외부 의존형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역사적 경로 우선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어떤 그런 이 수직적, 일방적 이 권고에 의해서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요. 뭐 1단계, 2단계 이건 뭐 여러분들 시기구분 해놓은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총 사업비가 14조 한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10조 400억이 1단계에 할당돼 있어요. 그런데 이 1단계에 할당된 사업비 중에서 93.3%가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무슨 돈으로 돈을 여기 투자하죠? 한국토지공사는 무엇을 통해서 원래 그들의 시드머니는 뭐였습니까? 바로 0.6%, 0.7%밖에 이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카운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해봤을 때 그 사업비 자체는 굉장히 공공성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사업비로 지출돼야 되는 어떤 사업과 그 사업비로 개발돼야 되는 어떤 그런 개발 공간은 당연히 공공적으로 형성돼야 되고 공공적으로 기능해야 된다. 논리, 아주 다양한 단순한 어떤 그런 논리를 우리는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전체 이 사업비 중에서 송도에 이미 75%가 투자되어 있고 투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더블린하고 좀 다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하고 다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민간 자본에 의해서 투자됐어요. 총 사업비가.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의 그야말로 대실패로 끝났던 고이즈미가 대실패로 끝내버린 이른바 오키나와의 경제특구도 절반 이상이 민간 외국 자본에 의해서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두바이도 마찬가지. 두바이는 한 65%, 7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송도 국제도시만 본다면 이런 거의 뭐 93.3%가 공공지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공지출의 어떤 그런 귀결은 굉장히 사적이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논리적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오랜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 주십시오. 칼 막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 아시겠죠. 뭐 저의 이론적 지주이기도 하지만 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칼 막스는 본원적 축적 또는 원시적 축적, 원래 원시적 축적은 아담 스미스가 원래 얘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대 경제학 하는 우파 경제학자들과 얘기할 때 이거 원래 막스의 개념 아니다, 아담 스미스의 개념이다 라고 곧잘 얘기하고 하는데요. 원시적 축적,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땅을 땅 위에서 자유롭게 그 땅을 영위하면서 그 땅 위에서 자유롭게 농사하고 뭔가 생계를 이렇게 꾸려 나가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해적이 되거나 불황자가 되죠. 여러분 뭐 옛날에 영국의 명작 보물섬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저 책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 그 사람들 다 해적들이 다 뭡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자기들 조상 대대로 500년 반, 600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받았던 자그마한 토지, 그 토지 위에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재생산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한 방에 그냥 토지를 빼앗아버리고 그들을 불황자로 만들고 해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 피해 입법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빨리 공장으로 들어와서 임노동자 계급으로 빨리 일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이른바
피눈물 나는 역사, 확립 역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본원적 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이고요. 19세기에는 서덜랜드 여공이라고 하는 작자가 뭐 신귀족이었죠. 신귀족이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켈트인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시족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기에 있는 네이티브, 그러니까 켈트인들을 어떻게 하죠? 자기 사병들을 데려가서 그냥 다 처리해버리죠. 왜? 목양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양장을 만들려면 넓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켈트인들의 삶들을 보니까 아주 작은 토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벽을 다 없애버려야 목양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 위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 쫓아내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임노동자 계급의 창출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칼 막스는 이를 본원적 축적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스의 정치경제를 공부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칼 막스의 본원적 축적은 단순히 19세기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논리 전개 방법은 역사 논리설이거든요. 그 역사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한 하나의 어떤 자본주의적 법칙으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스주의적 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진수인데, 저는 이와 같은 15세기, 16세기 제1차 인클로즈가 있었고 17세기, 18세기 교회령 국령 횡탈이 있었고 19세기에 방금 얘기했던 이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살고 있던 겔틴 을 추방시킨 것들, 이런 어떤 본원적 축적의 과정은 지금 현재도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법칙적으로 경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송도국제도시를 이와 같은 본원적 축적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 토지와 그 공간 위에서 쫓아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다. 무상계급화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본원적 축적인데, 송도가 바로 그와 같은 이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진 곳이다. 여러분이 뭐 보시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뭐 갯벌입니다. 뭐 사실 이게 송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적당한 사진을 찾으려고 지금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철의 자연환경이죠, 갯벌. 그런데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즉 생계수단의 어떤 터전이기도 하죠. 송도에 과연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송도국제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저 땅에 누가 있었죠? 바로 갯벌에서 해산물 같은 것들을 양식해왔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갯벌에서 저는 국제도시로라고 하는 소설을 달아봤는데요. 원래 송도는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았던 자연환경 갯벌이었습니다. 사실 국가가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해산물 양식 산업을 국가가 국가 장려 산업, 국가 권장 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인천 송도, 그다음에 뭐 부산 기장 등등해서 몇 군데를 정책적으로 국가가 이른바 해산물 양식 공간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소유권과 그 어떤 처분권 자체는 국가에 있는 매우 공공적인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원래 송도는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았던 자연환경 갯벌이고 공공적으로 영위되고 소유되고 처분되고 있고 정책화되던 공간이었는데, 개발에 의해서 부지는 본질적으로 개발에 의한 부지는, 자 그렇다면 그 갯벌을 매립해서 개발된 그 부지는 그 부지 자체는 공유지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는 그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공유지를 완전히 사유지로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제 가설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해산물 양식 사업을 국가에서 장려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국가가 갯벌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즉 갯벌에서의 이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국가가 이양을 하는, 공공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송도는 양식 사업의 국가적 거점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송도는 해산물 양식에 종사하는 어민의 생계를 위한 전형적인 공유지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세 유럽의 교회령이라든지 공령 이런 등의 어떤 공유지와 동일한 그런 곳이 바로 송도 국제도시의 원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송도군의 해상신도시 계획을 건설 계획을 뭐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 제시했대요. 그래서 당시 중앙정부는요, 재미있게도 당시 중앙한국정부는 개발업자에게 매립하는 개발업자에게 갯벌을 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허를 승인해주기 이랬어요. 한때는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갯벌 매립 면허를 승인하게 됐어요. 결국 송도군의 공유수면의 매립이 승인되었고요. 결국 이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어민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조금 딱딱한 이야기로 생산수단이죠. 그죠?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갯벌, 즉 어업권을 상실하는 데 이릅니다. 마치 19세기에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있는 원주민 겔트인들이 서덜랜드 여공에서 추방되고 청소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생계수단인 어업권을 상실한 것이 매우 우리가 정치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업권을 상실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무상개업화되고 결국은 자기의 몸뚱아리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즉 임노동자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송도 이 갯벌의 어떤 국제도시로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이 변환에 대해서 인천시의 대응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96년도 누가 시장이었습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인천시는 96년도에 이때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에 대해 가지고요, 이 어민들이 이제 어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뭔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즉 전업 대책의 일환으로 뭘 제시했냐? 어민 1인당 송도 국제도시 내에 앞으로 이제 매립되고 개발될 송도 국제도시의 그 매립지 50평씩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조개딱지 기억나시죠? 조개딱지를 약속정서의 형태로 발행해서 할당했습니다. 너희들 저 갯벌이 매립됐으니 너희들의 유일한 생산수단이었던, 생계수단이었던 이른바 어업권을 상실했으니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좀 주겠다. 당근을 다시 주겠다. 채찍만 있는 게 아니다. 조개딱지를 발행합니다. 근데 인천시는 이런 당시에 여러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이, 이런 입장이었대요. 조개를 잡을 갯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주민은 어업을 청산하고 이제 개발될 송도 국제도시에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장사라도 해서 살아. 그게 더 비전이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고학적 자세로 이와 같은 약속 정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분양 가격에 대한 이른바 인천시와 이 어민들 간의 사전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 토지와 관련된 매립지의 분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혀 어떤 상호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자, 그렇다면 일단은 조개딱지를 받았죠. 약속 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정서를 받았는데 유일한 생산수단이었던,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이른바 어업권을 잃어버리게 되니 경제생활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받은 약속 정서를 팔아야 됩니다. 그죠? 목돈을 마련하려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당시 조개딱지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시세에 거래됐냐면, 인천시로부터 발행받은 토지 소유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약속 정서예요. 이 토지 소유권을 당시 50평이죠, 그죠? 당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팔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당시에 송도 개발을 노린 투기 수요가 송도가 막 매립되고 개발될 것이다라고 하는 익스펙테이션, 예상, 이를 토대로 한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 갯벌을 매립하여 개발한 부지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립된 송도의 부지 중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 어민이었던 사람들 전체에서 10%에서 20%밖에 지금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80%에서 90%가 전부 이와 같은 헐값의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왜? 생계수단, 즉 생산수단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이 송도의 갯벌이 국제도시화되는 과정을 송도판 지속청소라고 합니다. 이 청소란 말 정말 처절하고 정말 이 잔혹한 얘기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19세기의 영국 자본주의 확립 과정에서 나타났던 스코틀랜드 원주민들의 어떤 이 추방, 그것을 영국의 역사 속에서는 청소라고 그래요.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만들어놨던 역사적 용어죠. 즉 기득권자들이. 에이, 쓰레기들을 그냥 청소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토리당, 당시에 지주들을 편을 드는 정당 앞에 가서, 청문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서들렀는데 영웅이 이야기했대요. 목양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 목양장을 만들어서 모직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는 영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니까 막 겔트인들이 아주 작게 소규모로 농사하는 거 이건 내 눈에는 쓰레기로 보인다. 그래서 청소했다. 송도국제도시는 그야말로 나는 송도판, 인천판 지소청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03년도 데이터를 보니까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부지를 원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0에서 20% 불과 송도판 지소청소.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점인 그 유토피아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를 여러분들 청년기 때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는 15세기에 제1차 인크로즈를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토마스 모아는 양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세기의 제1차 인클로즈도 목양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 생산자들을 자신에게 기속되어 있었던 토지로부터 다 추방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처절한 폭력적 과정을 보고 토마스 모아는 양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송도의 이 역사를 보면서 투기꾼이 어미를 잡아먹는 도시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성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 정서로 불렸던 당시에 이 조개딱지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와 원주민들 사이에 토지 분양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요, 분양 가격도 책정하지 않은 채 원주민에게 할당했다는 점. 이게 당시 시정부의 모럴 하자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원주민을 전업시키고 이 원주민을 추방시키는 그 과정이 갖는 폭력성을 나는 지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 약속 정서의 가격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급등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군요. 갯벌이 원주민의 손에서 떠나자마자 국내에서 가장